자, 오늘은 이제 2012년도 시험을 대비한 이제 강의인데, 자, 여러분은 이제 임용고시 합격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 강의는 이제 임용고시에 집중된 그런 강의인데, 사실 임용고시 합격하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합격한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 3,000시간 정도 공부가 합격선이에요. 3,000시간. 그래도 임용고시를 위해서 내가 투자한 시간이 3,000시간 정도 되면 다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교직 이수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범대, 아니면 교대, 교육대학원 들어갈 정도 실력 되는 사람이 임용시험을 위해서 3,000시간 정도 투자했을 때 합격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합격한 사람들이 그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패턴을 조사해 보니까 한 1년에 2,500에서 2,700시간 정도 하더라고. 그래서 1년 동안 공부, 그런데 대부분 카트라인 합격선 밑에 대부분 그 정도 멈춰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합격률이 뭐 20명 중에 1명인 그 정도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카트라인 밑에 공부하는 시간이 뭐 2,700시간인데 그 정도에서 3,000시간을 못 넘고 카트라인에서 아깝게 거기서 대부분 힘들고 대부분 시험 치고 나오면 몇 점 차이로 이렇게 카트라인에 아깝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걸음 더 나가면 합격하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은 이제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이제 사범대 들어갈 정도 되는 사람 다 됩니다. 자, 그 시간 채우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좀 줄이면 돼. 더 짧은 시간에 한번 봤던 것을 다시 반복 안 해도 되니까 자, 봄에 배웠던 걸 여름에 배웠던 가래 이렇게 한 번 배울 때마다 확실히 이제 자기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공부할 때 가능한 많이 공부하기보다는 하나라도 확실히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 나가면 더 효율적으로 합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제 자 4학년 손 들어보세요. 3학년 다음 2학년 고등학생 자 보통 이제 3학년, 2학년 3학년은 보통 이제 4학년 되기 1년 남았습니다. 그 시간인데 뭐 지금까지 1, 2학년 때 시간을 좀 공부했죠. 임용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해뒀다면 뭐 3,000시간에서 좀 빠지겠지만 지금 새로 이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새로 시작한다 싶은 사람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3,000시간을 채우면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보통 남들처럼 공부하는데 남들보다 하루에 30분씩 더 하면 돼요. 30분씩. 결국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루에 30분씩. 그러려면 공부하다가 일어나고 싶을 때 30분 더 하자. 자, 드라마 보고 싶을 때 30분 더. 친구, 야, 놀자. 이럴 때 놀고 와서 30분 더 공부하는 거. 계획 잡아서. 그래서 남자친구 있는 사람, 뭐 친구 만났다. 저도 3,000시간 채우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친구를 만날 수 있는데 점심 먹었으면 저녁 먹을까지. 그러니까 만나서 다음 식사 하기 전까지 만나면 됩니다. 오후에 1시에 만났으면 5시에 헤어지고 7시에 만나면 11시, 10시에 헤어지면 됩니다. 그 시간 하나 넘어가면은 친구들 따라가기 힘듭니다. 자, 오전, 오후, 저녁 중에 2타임 이상 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따라가기 계속 힘들어집니다. 집에서 이제 지금 인터넷 듣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듣지 뭐, 내일 아니면 그 다음날 듣지 뭐.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 내년에 공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진도대로 집에서 대부분 이제 인터넷 듣고 있는데, 자, 학원에서 진도 나가는 만큼 집에서도 그날 다 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주에는 다 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 합격선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규정대로 대부분 따라가면 대부분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자, 물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마다 이제 고시원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애들은 막 빡빡이로 중얼중얼 막 하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방법은 효율적, 그냥 암기돼도 그냥 중얼중얼 반복하는 것보다 리허설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암기 방식을 통해서 한번 딱 들으면 바로 기억하도록 이런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 삐아제 발달 단계가 어떤가 이러면 뭐 감각 운동기, 전조잡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이렇다면 감전되기 쉬운 구형 냉장고로 갖다 버려라. 이렇게 감, 전, 구형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방법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들으면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이렇게 중얼중얼 안 해도 한번 딱 들으면 기억해 둡니다. 그럼 봄에 1월 달에 좀 기억해 놓으면 여름에 문제 풀 때, 가을에 모의고사 할 때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봄에 딱 기억해 버리면 그 다음에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똑같은 거 반복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남들과 차이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확실히 나는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친구들보다 30분만 더 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 방법이 쉽습니다. 누구나 다 쉽은데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합격과 불합격이 차이가 납니다. 나도 친구들로 30분 더 하겠다. 그래서 목표를 1년에 3,000시간 잡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놀고 싶습니다. 딴 생각하고. 또 공부할 때면 뭐 딴 거 하고 싶은 거 많아집니다. 영화 봐야지, 뭐 하고 노래, 여행 가야지 막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자, 가능하면 집중해서 잡생각 안 나도록 하고. 또 일어나고 싶을 때 저는 이렇게 허리띠를 풀어서 의자하고 허리띠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또 허리띠 풀고 또 놀러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자전거 체인하는 쇠사슬로 의자하고 허리를 묶어서 잠궈 놓습니다. 자물쇠로. 일어나지 말라고. 하루에 내가 12시간 이상 공부 안 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했는데도 또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자물쇠 풀고 놀러 가니까 이제는 자물쇠장 열쇠를 고시원 복도에 가면 고시원 보면 각 방 있고 이제 복도에 있는데 문 밖에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또 의자에 들고 가서 열고 이렇게 놀러 갑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과의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서 자기 계획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다 합격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오는 사람도 자, 그 계획을 따라 1년 동안 쭉 따라가면 합격하게 됩니다. 합격은 어려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계획대로 쭉 밀고 나가면 다 합격합니다. 근데 중간에 친구들, 야, 놀자, 캠핑 가자, 캠프 가자, 뭐 하자, 이렇게, 영화 보자. 이렇게 놀다 보면 점점 시간이 공부하는 때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노는 데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1%씩 합격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임용고시는 어려운 것 아니고. 자, 이게, 자, 우선 이제, 이 교육학을 공부할 때, 교육학은 이제, 영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머리에서 체계를 담는가, 거기에 따라 공부의 효율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헷갈리고, 뒤죽박죽인 것입니다. 시험 문제, 이게 교육 철학 문제인지, 교육사 문제인지, 이게 상담 문제, 심리 문제인지, 행정 문제인지, 사회학 문제인지 막 헷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교육과정 내용인지, 교육 철학인지 막 헷갈리고. 그런데 우리 학문을 정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학문을 정리할 때 그것을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 방식에 따라 이해하면 훨씬 공부하기 좋아집니다. 학교에서는 영역별로 이렇게 배우지만 이 학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정리해 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자, 교육학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교육학인데, 그래서 교육을 한마디로 하면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기본적 출발은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동물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자, 교육은 뭐라고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시작하는 모든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출발을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문을 과학적으로 체계로 연구하기 위해서 교육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그걸 어떤 체계에서 출발하는가? 자, 출발을 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그런데 이제 육하원칙에는 얼마나 들어가 있지 않는데, 자, 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자, 언제, 어디서, 이런 육하원칙에 따라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왜 변화시키는가? 왜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다른 말, 왜 교육을 하는가?
여기서 출발점에 관한 연구들이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 철학. 어떤 교육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철학. 자, 우리는 이권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방향을, 자, 이런 방향을 정했다면, 나름대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향. 자, 그것이 이제 철학의 뭐 진보주의나 본질주의 철학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렇다면 그 방향을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내용. 구체적 내용.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구체적 내용을 가르치는, 그게 바로 무엇을 가르치는, 무엇에 관한 것이 무엇. 자, 왜 가르치는가? 왜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인간의 무엇을, 인간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는가? 다른 말로 무슨 내용을 변화시키는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 가르치는 것이라면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에 관한. 그것이 이제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과정. 자,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것을 정해놓은 것이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그 다음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정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옛날은 뭘 가르쳤는가?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걸 참고해서 현대 우리가 뭘 가르칠 것인가? 자, 그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옛날 서양에서는 또 무엇을 가르쳤는가? 동양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래서 3권과 4권에서는 교육사, 한국 교육사, 서양 교육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뭘 가르칠까? 그걸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서 뭘 가르쳤지? 그걸 연구하는 것이 한국 교육사, 서양 교육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는 뭘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교육부 장관이 무엇을 가르쳐라 이렇게 교육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행정부에서.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는 뭘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사회에서. 자, 이 사회에서는 좀 우리가 예를 들어 사회나 또는 회사에서 대학생이 뭘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는 어떤 학생을 뽑는가? 결국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간을 학교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 사회는 어떤 대학생을 원하는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떤 실력과 어떤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사회학 실권입니다. 자, 5권에는 교육행정, 교육경영 이런 것들이고, 다음 인간을 변화시키면 인간. 도대체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인간은 변화의 특징, 인간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특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심리입니다. 심리. 인간은 아까 감각이 변하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처음에 감각이 변하고, 조작한 정신능력이 변하고, 뭐 그전에는 신체 능력이 변하고, 이런 각각 변화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에 맞게 인간을 변화시키자. 자, 유치원 아이들은 어떤 것이 잘 변하는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어떤 것이 잘 변하는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떤 것이 잘 변하는가? 그에 맞춰서 초등학교는 무엇을, 중학교는 무엇을, 고등학교는 무엇을 가르칠까? 그걸 정하게 됩니다. 다 여기서 교육과정, 교육사, 행정, 사회학, 심리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가르칠까? 그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그러면 무엇을 정했다면, 내용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 다음 해당에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치면 잘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키면 잘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한마디로 방법에 관한 방법. 방법을 크게 나누면은 어떤 전략, 뭐 방법을, 그 다음에 수단,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 어떤 보조 수단, 어떤 매체를 갖고 가르치면 되는가? 책을 통해서 가르칠 것인가? 뭐 이렇게 PPT, 뭐 프로젝터, 뭐 파워포인터, 아니면 뭐 환등기, 실물 사이더, 피아노, 컴퓨터, 뭐 어떤 수단을 통해서 가르칠까? 이런 수단적 측면, 매체 측면이 있고, 이런 것을 주로 다루는 것이 교육공학입니다. 교육공학 14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략의 방법의 방향이 전략인데, 자,
어떤 방향으로 가르칠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면 전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적 방법, 학습적 방법. 다른 말로 교사 중심으로 가르치는 방법과 학생 중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 중심 방법. 뭐 발견학습, 탐구학습, 자기주도학습 등등 학생 중심의 방법. 한마디로 학생 변화의 활동 중심으로 하는 것을 보통 학습이다 이렇게 또는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사 중심의 활동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쳐서 교사학습. 그래서 12권, 13권은 12권은 교사학습에 관한 이론이고 13권은 교사학습에 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사 중심의 활동과 학생 중심의 활동, 자, 이런 것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가르칠까 방향을 정하고 무엇을 내용을 정하고 그다음 방법을 정했다면 가르치고 나서 한마디로 인간의 변화의 결과, 가르치는 결과가 얼마나 변화의 결과가 일어났는가, 이것이 교육평가입니다. 평가. 그래서 자, 크게 네 가지 정리하면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자, 따라서요.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자, 이 네 가지 절차가 교육 과정의 어떤 절차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단계, 내용을 정하는 단계, 방법을 정하는 단계, 마지막 평가하는 단계. 평가하는 단계가 보통 뭐 학교에서는 시험 치는 단계입니다. 뭘 가르칠까? 전체 방향을 정하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범위까지 가르칠까? 내용을 정하고 직접 수업에 가서 구체적 방법을 어떻게 가르칠까? 정하고 거기서 치고 나서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자,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 네 가지 절차는 모든 시험에, 교육학 시험에 항상 나오게 됩니다. 교육 과정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고, 교사학습 이름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교육공학에서 나올 수 있고, 어떤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크게 보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 사전적으로 무엇을 할 것을 정하고, 실제로 수업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까, 또 가르치고 나서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이 세 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수업 시, 수업 후. 이렇게, 자, 수업 전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무엇을 또 나누면 왜와 무엇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 또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 네 가지 영역이 교육학의 전체 체계입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 이게 교육학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대부분 이제 무엇을 어떻게,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 중에 이제 무엇에 관한 내용들이 한 50%, 나머지 어떻게 가르치는 한 35%, 나머지 얼마나, 왜, 이런 것들이 한 15% 정도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이 이렇게 대충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자, 구체적으로 명시적 비율이 아니고 암묵적 비율입니다. 출제위원들이 이제 교육학 시험에 출제위원들이 6명 들어가게 돼요. 6명. 각각 이제 지역적 안배, 연령적 안배, 전공별 안배하는데 대부분 이제 전공별 안배가 가장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문 교수님끼리 전공하는 선생님 들어갔는데 가끔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이제 통계 연구하는 선생님, 전공하는 선생님이 시험에 들어갔다. 그러면 통계 연구 문제를 많이 내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선생님이, 야, 그거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자, 비토를 걸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선생님 조정해서 대충 비율이 맞게 됩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또 철학 전공하는 선생님이 들어갔다. 그러면, 왜냐하면 선생님 6명이니까 그 중에 전공 들어가는 선생님이 있을 때 있고 대부분 이제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런 전공하는 선생님은 계속 몇 년 꼭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영역 선생님은 6명 하다 보니까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평생교육 전공하는 선생님 들어갔다. 그러면 평생교육 많이 내려고 막 꾸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선생님, 야, 거기 너무 많지 않냐 이러면서 대충 조정하게 됩니다. 조정하다 보면 이런 비율들이 전체 영역들이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영역들이, 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 있으면 언제 어디 있어. 언제 그걸 가르칠 것인가? 언제 인간을 변화시킬 것인가? 언제 변화가 되는가? 결국 그것은 인간 변화는 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아에서 사망까지 계속 인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그때 계속 변화시킬 수 있고, 한마디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가르칠 수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에서 죽음까지. 그래서 태아에서 가르치면 태교, 그럼 태교 음악 나오고 태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 학생들 학교교육, 성인들 사회교육, 그 다음에 노인교육, 요즘은 죽음교육까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성인교육에 대비해서 최근에 노인교육에 관한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성인교육에 대한 문제는 거의 나올 만큼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인교육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교육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어디서? 유아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시절. 그 다음에 성인교육은 사회에서. 그래서 가정, 학교, 사회 이런 장소. 그래서 언제 어디서 교육이 일어나는가, 이걸 주로 연구하는 것이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 자, 우리 강의 교재이자 1권, 오늘 배울 것이 1권 평생교육인데, 평생교육은 결국 평생 동안 배우는 것. 언제 어디서 교육 현상이 일어나는가, 언제 어디서 가르치는가. 그래서 평생교육도 시험 문제 보통 이제 꼭 한두 문제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원을 보면, 자, 교육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평생교육, 교육은 아까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그러면 인간을 변화하는데, 인간 변화가 교육이라. 그러면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교육을 변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변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좁은 의미로 이해할 때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 이것만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거나 학교에서 혼자 공부하면 이거 교육이 아닌가? 교육을 인간을 변화시키는 작용이다 이렇게 좁게 정의하면 혼자서 배우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 자학자습하는 것, 이건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좀 넓게 봐서 변화시키는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것까지 다 포함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서 배우든 혼자서 공부해서 배우게 되든 다 교육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협의로 변화시키는 측면, 좁게 이야기하는 것을 교육은 교수나 수업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이다, 교수, 이것을 교육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좀 넓게 보는 사람은 변화시키는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좀 더 교육은 바로 학습과 같은 개념입니다. 학습, 배우는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의로는 학습과 같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다 포함한 개념이다. 그다음 더 넓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변화시키는, 변화되는 뿐만 아니라 모든 변화다. 모든 변화. 어떤 사회에 부딪혀 상호작용해서 어떤 일어나는 변화들. 선생님이 학생을 변화시키는 작용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없더라도 학생 혼자서 배우는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배우려 하는 그런 것,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변화되는 것, 나도 모르게 저절로 변화되는 이런 까지 다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모든 변화가 다 교육이다. 이렇게 넓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바로 교육은 사회화다 이렇게 새 광의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수학자들은 이렇게 좁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가르치는 것만 교육이다 이렇게 보고 좀 넓게는 변화 대응까지 다 포함하는 이 정도 광의의 교육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교육은 사회화다 이래서 모든 변화를 다 포함시키는 사람은 주로 이제 교육사회학에서 뭐 학자들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그러면 시키는 측면을 타인이 변화시키는 타인이 나를 변화시키는 주로 선생님이 이렇게 나를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가르치거나 친구가 이렇게 하라. 뭐 남자친구가 너 이거 행동 고쳐.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지만 혼자 저절로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거 좀 알아야 되겠다. 자신의 행동이나 인지 능력, 생각 이런 것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활동. 학생 자신이 변화시키는 활동. 그것을 보통 뭐라 하냐면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타인이 변화시키는 활동. 타인이 변화시키는 활동. 그것을 교수 수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개념은 좁게 이해하는 사람과 넓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변화시키는 과정들이 교육이라면 거기에 소요되는 과정 측면. 근데 여기에 소요되는 어떤 원인 측면에서 원인. 이게 원인이고 과정이고 결과. 이렇게 영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변화의 원인이 어디서 있든 외부적 환경, 외부에서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외부 환경에서 아까처럼 모든 변화, 환경에서 자극처럼 외부에서 영향을 받아서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거나 친구가 가르치거나 TV나 인터넷 통해서 내가 뭐 배우는 거 있습니다. 또는 외부 자극에서 환경에서 환경 극복을 통해서 뭐 부딪히면서 사회생활을 부딪히면서 뭔가 배우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환경,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고 다음 내부, 내 내부 유전적 요소 태어나면서 생체적이나 내부 유전 요소 내부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인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뭐 무인도에 있는데 아무도 안 가르치도 저절로 배우는 거 있습니다. 본인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 신체가 성장하면서 점점 필요한 것들을 느끼고 그것을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요소 한마디로 내부의 원인과 외부의 원인 이 원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인간 변화에는. 그래서 내부 요인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유전이고 외부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환경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문화 환경 이런 것들 내부 유전이나 소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런 내부 원인 외부 원인이 작용돼서 상호작용해서 거기서 결과가 일어나는 결과가 변화의 결과가 어디에 일어나는가 머릿속의 내부 머릿속에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어디에 일어나는 거 머릿속이다. 머릿속 이렇게 머릿속의 변화 구체적으로 어딘가 인지구조가 변한다. 인지구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인지주의입니다. 이 인지주의에 대해서는 교육심리에 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교육은 외부 행동의 변화다. 외부의 변화, 외부 행동. 자, 외부의 행동, 우리가 행동의 변화, 행동이 변하는 것이 교육이 될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동주의입니다. 사실 이제 인간 변화는 내부적 요소도 작용하고 외부적 요소도 작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부적 요소를 더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외부적 요소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또 변화의 결과도 내부의 변화도 있고 외부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부의 변화를 강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지주의고 외부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는 사람이 행동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작용해서 이런 결과를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화 내부의 결과, 외부의 결과 나타나는데 어디를 더 강조하는 자라 그 사람들을 내부의 인지 구조의 변화를 강조하는 사람이 인지주의고 외부의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는 사람은 행동주의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사람들은 교육을 정의할 때 어떻게 인간 행동의 변화다 이렇게 정의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인간 어떤 인지 구조의 변화다 이렇게 정의할 것이고 아까 인간 변화인데 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활동들이 어느 쪽에 더 중시하느냐 그에 따라 학자들이 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심리에서는 인지주의, 행동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 과정, 결과. 뭐 이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저 토대를 갖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육이 일어나는 과정은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그래서 내부적 재료, 외부적 재료, 뒤범벅이 돼서 어떤 요리를 해서 끓이고 볶고 찌죽해서 어떤 요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변화의 과정들, 내부 요인, 외부 요인,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변화시키는 또는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변화의 결과가 머릿속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전체 우리 교육학의 영역들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살을 더 붙여가면은, 그럼 도대체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변화시키는 것을.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또는 변화되는 것이라면 무엇이 변화되는 가, 무엇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렇게 좁게 정의하는 사람, 협의로 정의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서 내용과 어떻게 방법과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왜 언제 어디서 이런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어떻게 내용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은 무엇을 어떤 내용을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가치 있고 전인적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의도적으로 계획적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협의로 정의하는 사람들은 가치 있고 전인적 내용을 의도적 계획적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사람들은 가치 있고 전인적 내용을 의도적 계획적 방법으로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인지주의는 좁게 정의하는 사람은 가치 있고 전인적 내용을 의도적 계획적 방법으로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자, 그래서 협의로 보는 교육의 정의의 특징에서는 가치 있고 전인적 내용을 의도적 계획적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따라하세요. 가치 있고 전인적 내용을 의도적 계획적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 있고 전인적 내용을 의도적 계획적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설경이 교육을 좁게 정의하면 뭐라고? 가치 있고 전인적 내용을 의도적 계획적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좁게 교육학을 정의한 내용들입니다. 좀 더 넓게 정의해서 교육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뿐만 아니라 시키든 시키지 않든 저절로 변화되는까지 포함해서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교육은 바로 학습과 같다. 이렇게 학습. 그러면 학습은 변화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중에 그더 구체화시키면 훈련과 경험에 의한 지속적 변화다. 그래서 훈련과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속적 변화. 지속적 변화 반대로 일시적 변화나 경험에 의한 변화가 아니고 성숙에 의한 변화. 그래서 이런 변화는 또는 뭐 훈련의 경험 말고 생리적 변화 이런 것은 다 아니고 요 안에 훈련과 경험에 의한 것. 훈련과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지속적 변화가 학습이다. 잠깐 변화가 일어났다 까먹으면, 예를 들어 학원에서 강의 들을 때는 들었는데 문 딱 나갔을 때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럼 이거 학습한 것인가? 안 한 것입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다 까먹어버렸다. 자, 이런 것은 학습으로 의한 지속적 변화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계속. 순간적 변화가 아니라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야 그것이 학습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습은 훈련과 경험에 의한 지속적 변화다. 그래서 훈련과 경험에 의한 지속적 변화. 그래서 훈련과 경험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육이다. 그건 다른 말로 학습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훈련과 경험에 의한 지속적 변화. 훈련과 경험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학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요. 훈련과 경험에 의한 지속적 변화. 그래서 학습은 훈련과 경험에 의한 지속적 변화인데 교육을 이 학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교육을 넓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진이. 학습은 정의하면 어떻다고? 자, 훈련과 경험에 의한 지속적 변화. 그래서 교육의 개념을 교수 학습 개념을 이렇게 좁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자, 더 넓게 모든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자, 그래서 교수 수업 측면으로 좁게 변하는 사람, 좀 더 넓게 학습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아주 넓게 사회화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다수 학자들은 이렇게 좁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좁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13쪽인데 교육의 어원인데 교육은 교재 이 이제 뭐 요즘 TV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한글 이렇게 만들었다는 한글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 우리 대부분 한자를 썼습니다. 한자를 썼는데 한자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사람들의 이제 이 중국 문화권에 있는 중국 사람들 물론 그건 이제 우리 자 한글 조선시대 이전까지 한자를 썼는데 이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교자를 가르칠 교와 기를 육 교육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자를 가만히 보면 앞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이거 효자입니다. 효자. 효자를 이렇게 십자를 약간 변형해서 X자를 표기한 것입니다. 이게 효자입니다. 효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그럴 문자입니다. 이걸 기울인 게 방이라 그러는데 뭐 덩그럴 문방이다 이렇게 문방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한자 중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방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문자로 생긴 방이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자 한자를 이렇게 두 묶음으로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밑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을 변이라 하고 위에 있는 것을 머리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방이라 그러는데 자 한자 이 한자를 이렇게 나눠보면 이 효도하고 효자와 그럴 문자하고 두 가지 합쳐서 교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교자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결국 이 교자, 교를 글자를 만들 때 효도라는 글자, 효자를 근거로 해서 효도를 글로서 가르친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는 이렇게 뭐 중용 같은 책에 다른 책에들은 이런 뭐 자 교육이라는 건 뭔가 인간의 어떤 천륜을 알게 하는 것, 천명을 알게 하는 것. 한마디로 그 천명, 천륜은 뭔가 우리가 천륜은 뭡니까? 부모와 자신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나를 있게 해준 거 은혜,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준 그 감사함, 고마움을 알게 하는 것이 효도인데 다른 말로 천륜을 알게 하는 것이 뭐 효도다 이렇게 자,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도를 뭘로 글로서 알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그래서 교자를 자 효자와 문자를 따서 교육을 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육자는 기르다. 그러면 가르치는 거하고 기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뭐 일상 한글 문화에서는 기르는 것을 보통 동물을 기른다 이렇게 하고 또 뭐 사람은 인간을 기른다 이렇게 하는데 식물을 기른다. 이 기른다는 의미는 뭐 있는 것을 더 크게 이렇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교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뭐 가르치다 기르다 다 비슷한 말인데 약간 차이를 구분한다면 가르치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고 기르는 것은 있는 것을 더 크게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
교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가르친다는 것은 효도에서, 효자에서 출발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6쪽에 보시면, 자, 교육의 정의인데, 자, 교육은 약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좁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넓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수업과 같이 이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학습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수 수업 같이 이렇게 좁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육은 변화시키는 거죠. 뭔가 해야 되는 거야. 해야 한다. 시킨다는 것은 뭔가 너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머스터는, 이런 슈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다 교육이다. 시키든 시키지 않았든 다 변화되기만 하면 다 교육이다. 이렇게 학습과 같은 의미로 넓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육을 정의하는 사람,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변화시켜야 된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규범적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변화되는 것은 다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서술적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술적 입장. 자, 그 다음에 이 규범적 입장은 주로 이렇게 이 다른 말로 처방적, 우리가 뭐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해서 이렇게 뭐 하루에 한 번씩 식후에 30분에 먹으세요. 뭐 하루에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는데, 이런 것을 처방적이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규범적이다 또는 처방적이다, 이렇게 처방적. 그래서 교육을 뭐뭐 시켜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을 처방적이다 또는 규범적 입장이다, 처방적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영면, 자, 보이지 않는 이런 측면을 강조하게 되고, 변화되는 측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가시적 측면, 있는 측면, 현재의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측면을 갖게 됩니다. 자, 교육을 바라볼 때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학교에 이렇게 교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이 사범대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사범대 출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또는 뭐 여기 동문에 하나 있고 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화단에 있어서 길을 이래서 이렇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로는 이제 화단이 있는데 학생들이 여기 가까우니까 대부분 일로 쪽문을 통해서 화단을 가로질러서 가게 됩니다. 이럴 때 두 가지 측면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A 측면은 사람 여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잔디가 아파요, 이래서 학생들 일로 다니게 만든다. 현실적으로 이쪽을 많이 다니는데 이쪽을 다니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니게 이렇게 교육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B 사람들은 정책은 아예 일로 잔디밭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자. 사람들이 잔디밭을 밟고 지나가니까 아예 이쪽을 보도블록을 깔아서 다니게 만들자. 이렇게 어떤 현실을 강조하는 측면과 어떤 이렇게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도 마찬가지,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쪽을 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다니니까 다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이렇게 규범적으로, 처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슈더, 머스터, 이런 의미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인간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자, 바라보는 사람들의 규범적, 처방적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있는 그대로 해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버릇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이 자, 우리 아파트 사는데 위층에서 애들 콩콩거리 떠들고 논다. 그러면 아래 사람들이 불편하게 시끄러우니까 아이들을 조용히 시켜야 된다. 아니면 뭐 극장이나 버스나 기차에서 타면서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통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렇게 서술 입장은 그냥 뛰노는 그대로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다. 애들이니까 뭐 뛰어놀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공공장소에는 조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해야 된다. 규범적 처방제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인간의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사춘기 아이들이 있자 거칠고 터프하고 욕잘하는 이런 애들이 사춘기 아이들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해서 규범적 입장은 애들이 욕을 하지 않도록 순한 말, 고운 말 쓰도록 교육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벌 주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이 비 입장, 서술 입장,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입장은 애들은 뭐 당연히 그 시기 되면 욕하는 것이고, 뭐 젊은 시절에 청소년기에 당연히 욕하고 거칠고 뭐 화장하고 싶어하고 뭐 악살을 하고 싶어하고 뭐 이상한 야한 옷차림 하고 싶고 이런 걸 그대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규범적 입장과 서술적 입장. 그래서 두 가지 시각, 이렇게 규범적, 서술적 입장. 그래서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이 크게 나누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규범적 입장과 서술적 입장. 다른 세계는 다양한 뭐 방법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시험에서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는 OX입니다. 틀리는 거 맞는 거 그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객관식 시험에는 항상 이렇게 윗동네 아랫동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5개 나오면 윗동네 지문이 4가지 나오고 아랫동네 지문이 하나 나옵니다. 반대로 또 아랫동네 지문이 4가지 나오면 윗동네 지문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글을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나눠보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왼쪽, 오른쪽. 그걸 아까 교육심리에서는 인지주의, 행동주의, 교육사회학에서는 기능주의, 갈등주의, 뭐 상담에서는 인지적 상담, 정의적 상담. 뭐, 자, 교육행정에서는 뭐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뭐 철학에는 형이사학, 형이학 이런 식으로 양쪽에 대별되는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맞는 것 하면 어때 양쪽 끝입니다. 스펙트럼에 보면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위에 4가지, 아래 한 가지는 아래 한 가지가 답이 되고 아래 4가지, 위에 한 가지 있으면 위에 한 가지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양쪽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그것만 구분하면 다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지문은 5개 중에 답이 있는데 그 중에 스펙트럼 가장 낮은 것, 가장 높은 것 골라내면 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 자, 교사학습에는 가장 교사 중심적인 것, 가장 학생 중심적인 것. 자, 교사 중심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쭉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학생 중심의 설명 중에 가장 학생 중심적인 지문이 하나 나오면 그게 답이 됩니다. 반대로 학생 중심의 어떤 활동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교사 중심 활동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아래 4개 같으면 위에 1개, 위에 4개 같으면 아래 1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찍어내면 대부분 다 맞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바라는 입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자, 소정의. 두 가지를 나누면 어떻게? 규범적 입장, 서술적 입장.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 다양한 입장도 있지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규범적 입장을 보는 사람들은 교육은 이렇게 주입이다, 주입.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지식 학생은 주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는 주형이다. 자, 주형이라는 것은 주물형에 넣어서 이렇게 찍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붕어빵 틀에 밀가루를 넣어서 붕어빵 찍어내고, 오방떡을 찍어내고. 형이라는 어떤 형태에 넣어서 액체를 넣어서 찍어내는 것을 주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학생들을 찍어내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도 규범적 입장입니다. 또는 교육은 계명이다. 계명이라서 뭐 이렇게 대구에 가면 계명대도 있는데 계명이라서는 세상을 보는 안목을 눈을 넓게 열어주는 것이다.
자, 이건 열개자고 밝을 명자입니다. 자,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게 열어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는 교육은 도야다. 도야는 단련시키는 것이다. 도라는 것은 이게 뭔가 도자기 할 때 도자면 도자기. 자, 턱을 계속 이렇게 단련시켜서 도자기를 만들고, 야는 대장간 야자입니다. 대장간. 쇠를 계속 달구어서 야. 도야. 우리가 중고등학교 국사 배울 때 가야시대에 야철지가 있었다. 그 야자가 이렇게 대장간 야자입니다. 철을 다루는 것이 야철지. 그러니까 단련시키는 단련. 한마디로 교육은 단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 규범적 입장입니다. 교육은 또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육은 성장이다. 성장. 자, 인간을 점점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거 바람직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규범적 입장,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주입이다, 주영이다, 계명이다, 도야다, 자아실현이다, 성장이다. 이런 사람 다 어떤 교육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또는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 교육은 인간 행동 변화다. 인간 행동 변화가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 또는 인간의 습관 형성이다. 그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는 교육은 지식 획득이다. 또는 문화 획득이다. 뭔가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는 이제 인간의 어떤 경험을 바꾸는 경험 개조다. 이런 사람들은 다 서술지 입장입니다. 서술지 입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입장. 반대는 규범적 입장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교육을 초기에 이제 규범적 입장, 자, 28쪽 보시면 자, 이 교육학을 처음 만든 사람이 헤르바르트입니다. 헤르바르트가 교육학을 만든 지 한 200년 정도 돼요. 200년. 많아서 하면 200년 정도 되는데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교육학이 아까 수많은 지금 이제 우리가 16권 있습니다. 1권에 평생교육, 2권 교육철학, 3권 한국교육사, 4권 서양교육사, 5권 교육행정, 6권 교육경영, 7권 교육사회학, 8권 교육심리, 9권 발달심리, 10권 상담, 11권 교육과정, 12권 교사학습이론, 13권 교육방법, 14권 교육공학, 15권 자, 교육평가, 16권 교육통계연구. 이런 식으로 지금 영역들이 쭉 계속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한 200년 전에 헤르바르트가 교육학을 만들 때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철학과 교육심리. 그래서 처음에 이제 헤르바르트가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인간을 뭘 변화시킬까? 헤르바르트는 어떤 정신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한마디로 인간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마인드의 의미 속에는 이렇게 지적 요소의 정의적 요소, 지적 요소와 마음의 요소, 마인드, 어떤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적 요소, 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이면 지덕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체는 생각하지 않고 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과 철학에서 한 챕터 따오고 철학에서 한 챕터 따와서 교육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년 전에 교육학을 처음 만들 때 철학에서 따와서 어떤 교육의 목적을 삼고 심리학에서 따와서 교육의 방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방법과 철학적 목적 두 가지를 결합해서 교육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헤르바르트입니다. 19세기의 헤르바르트. 그런데 이제
헤르바르트가 이렇게 교육학을 만들 때는 이렇게 철학적 요소, 심리학적 요소, 다 이게 인간의 어떤 마인드를 다루는 것입니다. 마인드.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주로 다루는 생각. 그래서 굉장히 사변적입니다. 사변이라는 것은 뭔가 생각사자. 변은 이야기할 변자입니다. 말할 변자.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한번 생각을 생각. 그래서 초기의 교육학은 인간의 생각과 관련되는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기의 교육학은 특징이 이제 이렇게 규범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후반에 자, 사회학자 뒤리깽이라는 사람이 사회학을 교육학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 교육사회학이 생깁니다. 그 전에 교육철학에다가 교육심리학 둘뿐이었는데 이제는 교육사회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점점 이렇게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 연구하는 방법, 그건 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교육학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굉장히 주관적 방법만 있었는데 이제는 객관적, 과학적 방법도 교육학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육사회학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질적으로 어떤 가치 판단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학의 특징이 교육사회학이 들어오면서 어떤 양적 측면, 실정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이 교육학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학은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 이런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변적이고 주관적이고 이런 측면이 어떤 규범적 입장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실정적인 이런 측면이 서술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서술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자, 교육은 인간 변화되는 과정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서술식 입장.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규범적 입장과 서술 입장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0쪽에 보면 이제, 그런데, 아까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 있고 전인적 내용을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자,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도덕성이나 자연성, 문화성, 사회성, 이런 특성들을 이렇게 더 추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학자들은 아까 가치 있고 전인적 내용을 의도적 계획적 방법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피터스 같은 사람은 보통 다수 학자들은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교육의 특징으로 삼고 있는데 피터스는 세 가지 규범적 입장과 인지적 입장과 과정적 입장 이 세 가지를 담게 됩니다. 규범이나 가치나 같은 말이니까 가치는 내용을 담고 그다음에 과정, 자발적 어떤 방법적 측면입니다. 방법 측면에서 의도적 계획적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피터스는 자발적 방법, 한마디로 과정적 준거로 과정적 기준으로 자발성을 강조합니다. 피터스는 그 다음에 또 인지적 요소, 다른 사람들은 지덕체, 전인적 요소, 지덕체 골고루 다 포함되어야 교육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피터스는 지적 요소만 있으면 다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피터스는 좀 다르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P는 범, 인, 과 규범에서 범, 그 다음 인, 과 P는 범인과 관련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터스 P는 범인과 관련돼요. 이렇게 범죄 현장에 P가 있습니다. 그래서 P는 범인과 관련된다. 그래서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규범, 인지, 과정 이 세 가지를 교육으로 특징을 삼고 있는 사람이 피터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교화 훈련과 교화 개념은 어떤 방법적 측면, 자, 그 다음에 자, 훈련은 어떤 내용적 측면, 이렇게 가치고 전인적 내용을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훈련이고 이런 방법적 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이제 뭐 교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화는 지나쳐 이제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고, 또, 지식이 아니라, 지적 요소가 아니라, 어떤 신념적 요소를 주로 변화시키는 교화인데, 그래서 이 교육과 다른 개념을, 훈련과 교화 이런 개념은 다른 개념이다. 그 정도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기억할 것은, 교육은, 교수, 수업 측면으로 좁게 이해하는 사람과 학습 측면 넓게 이야기하는 사람, 좁게 정의하는 사람은 가치 있고 전인 내용을 의도적 계획적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넓게 정의하는 사람은 훈련과 경험에 의한 지속적 변화다. 아무래도 그것은 학습입니다. 학습. 교육은 학습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교육은 교수 수업과 같은 의미로 좁게 이해하는 사람과 학습과 같다는 넓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넓게 교육은 모든 변화를 포함하는 교육은 사회와 같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다수 학자들은 좁게 정의해서 가치 있고 전적 내용을 의도적 계획적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3요소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